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철광석도 부족하고 석탄도 부족하고 석유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나라였죠. 세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은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직접 석유를 생산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요. 한국이 스스로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조차도 그냥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였다는 것을요. 라고 말하는 미국 글로벌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애덤스, 석유기업 엔지니어로 평생 석유 산업에서 일해왔어요. 태어난 곳도 텍사스. 어릴 적부터 유전이 가득한 풍경을 보며 자랐죠. 아버지도 석유 엔지니어였고 저 역시 대학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후 엑손모빌에서 일했어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캐나다 같은 자원 강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유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이클, 너 한국이 산유국인 거 알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K-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는 들어봤어도 석유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한국이 산유국이라고. 동료는 피식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세계 95번째 산유국, 한국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더 밑으로 스크롤하니 한국이 1998년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했다는 기록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한국이 산유국이라면 왜 전 세계 산유국 리스트에서 본 적이 없던 거죠? 이거 뭐야? 한국이 사우디처럼 석유를 판다는 거야? 그랬더니 동료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자원 부족한 나라치고는 엄청난 성과를 낸 거지. 그 나라 진짜 독하다니까. 독하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원이 부족하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은 자기 나라. 바다를 직접 파서 석유와 가스를 찾아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미국은 석유가 넘쳐서 그냥 캐면 되고 사우디 같은 나라는 땅을 파기만 하면 원유가 솟아나오죠. 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직접 석유를 찾겠다고 바다 밑을 뚫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개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한국은 원래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전쟁 이후 재건할 때조차 석탄까지도 부족해서 수입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였어요. 기름값이 오르자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하고 경제 성장이 막혀버릴 뻔했죠. 그때부터 한국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확보하는 걸 넘어서 자원을 직접 찾아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탐사와 시추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동해에서 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미국이야 석유가 풍부하니까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캐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그 현실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제야 동료가 왜 한국은 독한 나라라고 말했는지 알겠더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원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수입을 늘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어코 바다 밑까지 파고들어 기름과 가스를 찾아냈어요. 그 집념을 보면서 저는 이건 운이 아니라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깊이 조사할수록
한국이 자원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점이에요. 오일 쇼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석유 산업에 몸담고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에요. 1973년 중동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미국도 그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은 아예 경제가 멈출 뻔했어요. 당시 한국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였죠. 그 결과 기름값이 오르자 한국의 공장들이 멈춰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심지어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도 제한되었어요. 당시 한국은 석유를 전적으로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동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한국은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이때 한국은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자원이 없다고 그냥 앉아서 당하면 안 된다. 한국은 이 사건 이후로 자원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석유를 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서 석유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중동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로 중동 건설 붐의 시작이었죠. 1970년대 한국의 건설사들은 중동으로 가서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야말로 불모지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이 돈으로 한국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그저 오일 쇼크를 견디고 있었지만 한국은 아예 중동에서 돈을 벌어서 석유를 사는 전략을 짰던 거예요. 정말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죠. 자원이 없다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어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은 전 세계를 뒤져서 자원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까지 뻗어나가 자원 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리고 결국 1998년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이 과정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찾아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단순히 석유와 가스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면서 에너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석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을 직접 찾아내는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한국이 석유를 직접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그 결심을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동해원 가스전 개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석유 엔지니어로서 해양자원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다 밑에서 석유를 찾아낸다는 건 그냥 땅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동해에서 직접 가스를 찾아내고 심지어 상업적으로 생산까지 해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석유와 가스를 찾기 위해 탐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죠.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가 1998년 동해 울릉분지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였어요.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저 환경이 극도로 험난한 곳이에요. 보통 이런 환경에서 석유를 개발하려면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기술을 지원해줘야 가능하죠. 미국, 영국, 노르웨이 같은 해양 개발 강국조차도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해양 탐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탐사선을 도입하고 심해 시추 기술을 연구하고 해저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그 결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원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나라였다면 이미 검증된 기술로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해양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기술로 운명을 바꿔버린 사례였어요. 한국은 여기서 새로운 난관을 맞았어요. 동해원 가스전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2021년 동해원 가스전의 생산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이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럼 다시 찾으면 되잖아. 이 마인드가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동해2 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솔직히 석유 산업에 있는 저로서는 한국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자원 빈국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자원 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해외 기업들에게 맡겨버려요.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이익을 받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자원이 없으니까 그냥 수입하자라는 논리예요.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국내 기술로 새로운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이 해양자원 개발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앞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자원 개발을 돕는 위치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석유 산업에서 20년을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개발 프로젝트를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끈질기게 자원을 찾아낸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운명을 스스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 나라가 왜 빠르게 성장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원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내면 되잖아. 이 사고방식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 밑이 아니라 해외에서 석유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SK여수온, 남중국해 17대 3광구에서 원유 생산 개시. 처음엔 투자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해외 유전에 투자해서 지분을 갖는 방식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 직접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첫 번째 해외 원유 프로젝트였죠. 저는 석유업계에서 일하면서 남중국해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곳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 깊고 험한 해저지형, 강한 태풍과 해류. 이런 난관 때문에 심해 석유 개발 경험이 많은 서방의 대형 석유 회사들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단독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를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그냥 무작정 도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2015년부터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계약을 맺고 남중국해 탐사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직접 개발을 담당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동해원 가스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탐사 기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남중국해 해저 탐사를 진행하면서 원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정밀 분석했어요. 남중국해는 심해 유전이 많아서 깊은 바다에서도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한국은 독자적인 해양 시추 기술을 적용해서 2018년 탐사 시추에서 원유를 발견했어요. 2023년 드디어 남중국해 1703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어요. 최대 하루 29,5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예요. 한국이 이제 해외에서도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했어요. 아니,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해외에서 원유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해냈다고.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석유 강국이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 협력조차 최소한으로 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원유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유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이제 더 나아가 미래 자원을 장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석유를 넘어 배터리, 반도체, 희귀광물까지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석유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 두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래 경제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을 유지하려면 희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이 필요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희토류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자원들은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리튬은 칠레와 호주,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자원을 개발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리튬과 니켈을 직접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포스코, SK,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광산을 직접 인수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 원료까지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지만 희토류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미국, 호주 등지에서 희토류 광산을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도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SK, 현대, 한화 같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소 인프라와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고 있었죠. 한국은 기존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조사하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원 자체를 지배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처음엔 석유 개발이 한국의 목표인 줄 알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자원 확보를 넘어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보통 나라들은 자원이 많으면 강하고 자원이 없으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요. 과거엔 석유가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석유가 거의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직접 석유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한국의 강점은 자원이 없는 것 자체였어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사고방식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났어요.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은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죠. 한국이 차를 만든다고? 웃기는군. 제대로 굴러가기나 할까? 미국, 독일, 일본도 100년이 걸려 이룬 자동차 산업을 한국이 한다고? 절대 불가능하지. 이건 의심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확신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였고 이미 포드, 벤츠, 도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이 되었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1970년대 한국은 자동차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부품 하나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고 기술도 경험도 전부 외국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못 만든다면 영원히 외국 차만 사다 써야 한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때 현대자동차가 나섰어요.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생산 자동차 포니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 포니를 두고 전 세계가 조롱했어요.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품질이 형편없을 거야. 기술도 없는데 저게 제대로 달리기나 할까? 사실 조롱당할 만했어요. 당시 포니는 외국 기술을 빌려와서 겨우 조립한 수준이었고 엔진과 주요 부품도 미쓰비시에서 들여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의 기술을 빌렸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완전히 만든다. 이 마인드로 현대차는 차근차근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설계 기술이 부족했고 엔진도 외국 기업에서 빌려와야 했으며 브랜드 인지도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했어요. 1988년 마침내 완전한 한국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자동차 소나타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는 값싼 저가 브랜드로 취급받았어요. 싼 맛에 타는 차지 품질이 좋은 차는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경제가 붕괴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자동차 업계도 흔들렸죠. 특히 기아 자동차는 결국 부도를 맞고 쓰러졌어요. 현대차 역시 위기에 빠졌고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곧 망할 거라고 예상했죠.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결국 기아처럼 망할 거야. 이때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현대차는 품질 혁신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현대차 회장은 직접 공장을 돌며 품질 검사를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만들라. 품질 불량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차는 전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했다고 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차는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죠. 2004년 현대차가 미국 JD 파워 품질 평가에서 일본 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업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품질이 좋다고.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 이때부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경쟁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 현대차는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역시 이 나라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였죠.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현대 산업의 핵심 부품이에요. 이걸 장악하면 전 세계 기술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꽉 잡고 있었어요. IBM, 인텔, NEC,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죠. 이때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반도체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미래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처럼 보였을 거예요. 1983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선언했어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절대 성공 못해. 반도체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다. 삼성이 돈만 낭비하다 끝날 거다. 실제로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삼성 내부 경영진조차 반도체 산업 진출을 만류했대요. 왜냐하면 반도체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한번 실패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때부터 삼성은 미친 듯이 반도체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연구소를 만들고 해외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을 데려왔어요. 밤낮 없이 기술을 개발했지만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죠. 생산 공정에서 오류가 생겨 칩이 전부 불량품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특허를 이용해 견제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반도체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1984년 드디어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이 자체 개발한 64K DRAM 반도체가 완성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성과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 반도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반도체가 일본 제품보다 나을 리가 없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도 품질이 형편없을 거야. 그래서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M DRAM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삼성이 세계 최초라고? 일본보다 먼저 개발했다고? 한국 반도체가 우리 기술을 앞질렀다고?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삼성이 세계 1위 기술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이때부터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94년 256M DRAM 개발 성공. 2000년대 이후 플래시 메모리 시장 장악. 2010년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대. 그 결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모두 반도체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과거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라며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 반도체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낸다. 자원이 부족하면 스스로 찾아내고 기술이 부족하면 끝까지 개발해서 세계 최고를 만든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한 정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원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한국은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에너지 강국을 넘어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처음 저는 한국이 석유를 직접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조사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도전하는 나라였어요. 과거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나라였지만
현대차는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스스로 석유를 찾아내고 미래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한번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제 한국은 자원조차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일 동맹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체인 이 동맹이 한국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동맹도 흔들립니다. 워싱턴 DC의 한 외교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핵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의 분열은 외부의 적들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동맹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은 한국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수많은 시민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의견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카슨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연구소에서 동북아 정세와 국제 협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로 파견되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K-팝과 K-드라마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한 적은 없었죠. 제게 한국은 작고 효율적인 나라 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일은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현대식 복합체처럼 보였고 입국 절차는 깔끔하고 신속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의 긴 대기 시간을 떠올리며 이건 무슨 마법 같은 효율성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짐을 찾고 택시를 타며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고층 빌딩과 질서 정연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묵게 된 숙소는 강남 지역에 위치한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오후 늦은 시간이었죠. 간단히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찬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길거리는 현대적인 건물과 상점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화 수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문은 간단한 QR코드 스캔으로 끝났고 계산도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제게 커피를 건네주던 점원이 밝게 웃으며 영어로 커피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외국인으로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추천받은 근처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고심 끝에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색색의 반찬들이 눈앞에 놓였을 때 저는 마치 TV 요리 프로그램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한 입 먹어본 뒤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음식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한 도시 환경,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현대적인 기술 수준은 예상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인 외교관과의 대화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외교관은 이른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단정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서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매우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작고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강화하려는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이요? 한국이요? 솔직히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고 미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과 결단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일 협력에서 우리의 역할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제, 안보, 그리고 문화 모든 면에서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동맹의 일원이 아니라 주체로서 동맹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의 설명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교관의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지만 제가 느끼기엔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은 이런 동맹의 주도적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은 종종 우리가 가진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 논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은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는 이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정치적 대립의 이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탄핵 찬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료 연구원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최근 탄핵 논란과 관련된 보고서를 검토해보세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탄핵 논란으로 인해 한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죠. 특히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한 점은 우려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는 저를 광화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탄핵 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기대 반, 의문 반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자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구호가 광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한 한국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극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눈에는 강렬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외교 연구원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동맹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한국이 점점 더 자주적인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단결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의 주제는 특정 정치적 사안이었지만 사람들이 흔드는 태극기 속에는 한국의 자주성과 강인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나라는 동맹을 믿고 동시에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은 여전히 그 길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체적인 강력한 힘과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이 나라의 강점으로 자리 잡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답게 첨단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를 지나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조용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와 함께 한 IT 기업을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AI 기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젊은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통해 반도체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국가 안보와요? 반도체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의 모든 기술의 기반이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 생존과 동맹의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저는 이 나라가 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기술과 경제력을 통해 자신만의 자주성을 구축해야만 했던 것이죠. 판교의 견학을 마친 뒤 동료는 저를 한옥으로 개조된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속 현대적인 빌딩들과는 대조적으로 찻집 내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는 전통다도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과 전통이 공존합니다. 전통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기술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죠. 저는 차를 마시며 문득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전통보다 혁신과 미래를 더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혁신적일수록 전통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저는 연구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군 관계자는 특히 한국군의 방위산업이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정밀 타격 무기들이 훈련에서 핵심적인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는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미일 외교의 실제적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 AI 같은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의 중심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개념은 아직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강연자의 발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미국 출신의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이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은 방위산업과 기술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군은 이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한 학자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의를 듣는 동안 저는 이 지역의 긴장감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제출된 보고서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자들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이러한 도발들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동맹이 흔들린다면 북한과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한국은 혼자서 싸울 힘을 키우고 있지만 동맹은 그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는 북한과 가깝게 위치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외부 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놀랍도록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일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주민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도발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왔으니까요.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력한 내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결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들은 한국이 가진 강점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기술, 문화, 외교에서 강력한 역량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력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중요성을 넘어서 이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는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겼죠. 그러나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열린 마지막 세미나에 참석하며 저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협력과 리더십이었어요. 첫 번째 연사는 일본에서 온 외교 전문가였는데 그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에서 점점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지원하는 조력자였지만 이제는 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판교에서 보았던 한국의 첨단 기술, 광화문에서 느꼈던 한국인의 자부심.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강대국들 사이의 중간다리가 아닌 스스로 중심을 잡고 리드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사는 미국에서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경제,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이자 리더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직접 목격한 사실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 날을 기념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에릭,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날, 저는 연구소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가진 힘과 잠재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연구소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판교에서 만난 IT 회사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이 반도체와 AI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안보와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자료 화면에 표시된 수치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광화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국민들의 강한 자부심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국가와 동맹의 가치를 지키려는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 자주성, 그리고 국민의 열망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제게 와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동맹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치적 갈등이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가진 역량과 의지를 설명하며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며칠 후 연구소에서는 동부가 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국 동맹을 넘어 리더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한국이 동맹의 한 축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제 연구와 경험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낀 것처럼 동료들과 국제사회가 이 나라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한미일 협력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